결국 남동생 박지만 씨냐, 그림자 지원설이 설설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동생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새로운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오랜만에 삼성동 자택을 찾았던 박지만 회장의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시간 좀 갖게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한 10분, 15분 보셨나? 물가가 좀 젖어 계셨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어찌됐건 뭐 개인적인 이제 그 재산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도 좀 부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 지금 밖에 있었다 그러면 뭐 최순실 씨가 이런 역할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집을 구입하고 이런 과정에 박지만 회장이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는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구매자까지 자기가 다 이렇게 알선해서 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 만약에 이게 박지만 회장하고의 인연으로 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게 맞다면 홍석열 회장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약간 의혹이 있었듯이 그야말로 정관계 로비의 귀재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상당히 의혹이 좀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거래건 말고라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뭐 선물하고 어떻게 특혜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뭐 밀접한 관련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추가로 또 이게 또 의혹이 또 불거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뭔가 예단을 해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해요. 저도 고개가 갸웃갸웃해져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분석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시호 씨가 법원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곡동 그 자택,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샀다고 하는 그 집을 사진을 이미 작년에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동 자택을 급매물로 내놓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언제 그걸 매물로 내놓았느냐 이제 요건 이제 따로 따져야 될 문제겠지만 예.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사저를 옮길 계획을 잡았던 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급매물로 나온 거는 뭐 최근에 나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박지만 씨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만약에 박지만 씨가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구입을 해주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는 좀 약간 좀 갸웃해요. 알겠습니다. 뭐 결국 남동생이 그림자 지원을 한 것이냐 아니냐, 진짜 박지만 회장과 홍석열 회장은 일면식이 없는 것이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 면회도 거부하고 있죠. 박지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가족사까지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도 어제 나왔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 그렇게 외롭다 하고 앉아서 외로움을 생각을 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네, 바쁘게 사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본받고 싶은 선배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는 그렇게 좀 그런 느낌 몰랐었는데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박채윤 씨의 증언을 듣고 대통령의 외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는데 저는 청와대에 가면 외로울 틈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제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 이제 쭉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청와대에 있는 이제 관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저 위치가 보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절간 같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 이제 본관에서는 막 비서들도 오고 하루에 사람 접견하고 이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데 일단 관저에 들어가면 딱 자신의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이나 그렇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정막강산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호원들만 몇 명이 배치가 돼 있고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2호 여사가 너무 밤에 있어 외로워서 경호원들한테 좀 안에 와서 경비를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부부가 2명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무섭고 외롭더란 거죠. 또 그 관저가 너무 크니까요. 너무 커서 그래서 아예 공사를 그때는 다시 했습니다. 너무 커서 침실만 다시 파티션을 해서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제 좀 안에 들어와서 좀 경호 좀 있어야 사람 온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큼 한다. 이제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로웠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녁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있을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거의 오찬 행사만 있고 만찬 행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관저로 누구 사람을 뭐 초청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혼자 생활해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이제 누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속내를 뭔가 그래도 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기분 나쁘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속으로만 그냥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보고 아무리 해봐도 사실은 이제 그것도 시간이 또 길지 않습니까? 또 박 전 대통령이 좀 불면증도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새벽에도 뭐 비서관들이 전화 받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다고 저기 하니까. 보니까 저 관저 내용이 나오는 저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넓고 네. 불도 뭐 꺼져 있는데 꺼져 있고 저 대통령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서관들이나 경호원들도 대통령한테 혹시 방해될까 싶어서 정말 안 보이게 굉장히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들어가면 완전히 숲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뭐 정말 서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서 이제 관저로 사람을 초청을 해서 밥도 먹고 뭐 이런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느낀 것 같아요. 더 외로움이 뭐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호 박사님 아까 막 YS 얘기도 나왔는데 외로움의 근원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권 초가 아니라 정권 말에 방점이 많이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면 과거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임기 말로 가면서 뭐 이게 대충 우리 그동안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지만 뭐 친인척 비리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막 불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럼 일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근접할 것이냐 접근하고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의 CEO 정도만 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외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사사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도 좀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청와대 관저가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저걸 구조를 좀 뜯어 고치는 것도 좀 심리학자들 도움받아서 공간이 이게 너무 좁아도 안 되지만 너무 넓어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위로나 위안을 얻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대선이 한 10일 남았는데 저희가 후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그건 당연하죠. 사실은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항상 권력은 우리 흔히 이제 마약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권력이 많을 때는 사람이 막 꼬이거든요. 꼬이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쭉 빠져버리면은 정말 외로움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약간 공황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심리 상태를 잘 다스리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뭐 외로움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 우리 임기 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순장조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임기 말쯤 되면은 한 4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낼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진짜 대통령하고 함께 할 사람만 딱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일도 대충 다 큰 일들은 다 마무리했겠다. 그 다음에 일들은 이제 뒷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특히 또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고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뭔가 정신없이 뭐 뛰고 있지만 막상 사람들이 확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황 같은 그런 외로움은 사실은 우리가 후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게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외로움은 어제 박채훈 씨가 증언했던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와 박채훈 씨 말고 이 가족들이 좀 정권 말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5월 9일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최 변호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가 원칙적인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거소 투표제 단계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구치소가 15곳 있는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구치소 내부에 설치된 이 그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지난 4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나 거소 투표할래라는 의사를 표시를 밝혔어야 되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 구치소 내에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가요. 그렇죠. 그거를 신청을 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월 9일 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다가오는 5월 2일 날 지금 그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아마 신청했기는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가 있고 다만 형이 확정된
그 기결수는 그 기결 확정된 사람은 투표할 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거 사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년, 경우에 따라 중대한 사범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투표권도 못 하고 선거에 나와서 그 입후보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선거 사범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때 위원장 의원님 저희가 채널에 단독 보도로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대선엔 관심 없고 이제 본인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으면 뭐 투표를 굳이 이제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선거에는 아마 관심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본인이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법정 투쟁 이거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만큼은 이제 구치소에서 그냥 결과만 지켜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문고린 3인방 얘기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움직임도 하나 있는데요.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 과거 정호성 전 비서관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실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 달인데 보석을 신청했다? 어떤 셈법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재판 우리가 그 경찰은 한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고 검찰은 길게 해서 20일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달인데요. 2번 연기해서 맥시멈이 6달입니다. 근데 지난번 11월 달에 지금 중순에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20일이 재판 구속 기간 연장이 말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정호성 씨가 지금 법무상 비밀 누설로 해서 이 안종범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판이 그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써 2월 달 중순에 이 정호성 비서관은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같은 재판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호성 비서관을 분리해서 따로 판결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20일 넘어서까지 안 풀어주면은 이게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월 20일 있기 전에 재판부에서 그냥 풀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속에서는 암묵적으로 이제 5월 20일 전에 변호인께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그 보석을 해주고 선고는 밖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선고할 때 법대에 서서 선고를 받도록 그 절차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고리 3인방 관련 속보와 그리고 남동생 그림자 지원설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